안녕하세요. 인포바 영업대표 김한기입니다. 금일은 저희 총판사인 동원아이텍과 함께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안에 관련된 웨비나를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3개의 세션으로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RASP 관련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크니컬한 딥다이브 세션을 박종필 상무님께서 25분 정도 설명해 주실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API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과 보안에 관련돼서 이희원 과장님께서 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웨비나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하고 계신 시스템 또는 신규로 런칭하고 있는 시스템 모두 보안적인 이슈 사항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 시스템의 경우는 어떤 취약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패치하는 데 에러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적 코드 분석 툴 또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툴을 이용해서 패치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한 10에서 20% 정도는 취약점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로 서비스가 된다고 좀 레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취약점들이 완벽하게 패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한 80% 정도 되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취약점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API 경우도 최근에 사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API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 보안 위협 요소들도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PI 보안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API 관련된 ASP 탑 10에 대한 취약점 가이드가 처음으로 발간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되도록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라서 운영이나 개발 또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 클라우드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또는 이 경계선 보안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스스로 조금 보호하겠다는 개념들이 출시가 되었고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바로 RASP 제품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저희 제품 외에도 상당히 많은 RASP 제품들이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나 개발 서비스 환경을 보호하는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매개체로 실제 고객분들께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클라우드 웹방화벽 또는 DDoS 보호에 관련된 클라우드 SaaS에 대한 경계선 보안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국내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내부에 아마 시스템 내부에 방화벽이나 웹방화벽이나 IPS 같은 이런 추가적인 경계선 보안을 적용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보안 위협 요소들은 내부의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실제 API에 관련된 공격들이 실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RASP 개념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오게 되었고 이런 RASP 제품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경계선 보안들이 충분히 좀 커버리지 하지 못하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경계선 보안들이 어떤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방어 매개체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남북에 대한 트래픽을 본다고 하면 RASP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존재를 하면서 이미 경계선 보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남북 트래픽뿐만 아니라 동서 트래픽의 어떤 보안 위협 요소들이 있으면 이를 탐지하고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보안 위협 요소들이 암호화된 트래픽 형태로도 많이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래픽들 자체를 사실은 복구하는 부분들이 큰 리소스가 요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RASP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붙어서 보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복화 이슈가 없습니다. 복화 이슈 없이 보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격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DB 앞단에서 어떤 통신들을 가장 빈번히 하고 있는 제품들이 바로 와스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입니다. RASP 제품을 통해서 와스 제품,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을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B에 대한 보안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웹비나는 RASP에 관련된 지금 중간에 보고 계신 화면에 RASP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공격자들이 DB를 탈취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DB 접근제나 이상행위 분석, 그리고 DB SIM이나 SOA에 관련된 추가적인 웹비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본 웹비나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DB 웹반에 관련된 웹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바의 경우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웹방화벽, 그리고 봇 프로텍션, 디도스에 관련된 글로벌 리더이고, 그리고 RASP 제품 또한 글로벌 리더에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박종필 상무님 세션에서 좀 더 상세한 기술적인 RASP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스스로를 보호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진네트웍스의 박종필입니다. 오늘 저는 RASP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RASP는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자가 방어 정도가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신 개념이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RASP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퍼바 RASP는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문제점, 그리고 DevSecOps,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RASP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퍼바 RASP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인퍼바 RASP를 활용해서 API 시큐리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안랩이 2019년 사이버 공격 동향을 수치화하여 통계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QL 인젝션 등의 웹 기반 공격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외에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이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공격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웹 취약점 공격, 웹을 통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OWASP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프로액티브한 방법, 그러니까 사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액티브한 방법, 사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방법에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시큐리티 모델에 따라서 안전하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 따라서 코딩을 하고 코딩된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점검 툴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나오면 다시 개발 영역으로 가서 그 취약점을 수정을 하고 이제 소스 코드가 안전하구나 할 때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리액티브한 사후적인 방법에는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 툴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각종 경계선 보안이라든지 SIEM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WASP는 프로액티브한 방법과 리액티브한 방법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요즘은 DevOps라는 용어를 흔히 씁니다. 대부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소스코드 진단 등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OWASP에서 모든 소스코드 진단 도구들을 취합을 해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소스코드 도구라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80%를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80%는 소스코드 점검 단계에서 점검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점검되지 않은 채 프로덕션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퍼레이션 쪽을 보면 저희는 많은 경계선 보안들을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계선 보안들은 시그니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지만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의 앞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빙산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저 전체의 빙산입니다. 그리고 빙산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개발한 소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운영 체계가 우리 게 아니고 DB가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갖다 쓴다고 하면 그 오픈 소스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만 취약점을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옵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인터넷 시작될 때, 그러니까 94년, 95년도에 인터넷을 쓸 때 인터넷은 오로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나는 인터넷에 가서 정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은, 오늘날 웹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하게 정보를 공유하던 데서 벗어나서 거래가 행해지고 내가 계좌 이체를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내가 전자서명을 통해서 결제 서류를 올리고 결제를 받고 모든 업무가 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초창기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에 존재했습니다. 사내에 전산실을 꾸미고 그래서 전산팀이라는 게 있었고요. 전산팀은 사내에 있는 전산실 옆에 있으면서 전산실을 잘 관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플리케이션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애저에 있고 AWS에 있고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팀이 6개월 동안 개발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 하나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퍼레이션 보안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계선 보안 제품 아니면 심을 가지고 빠르게 급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RASP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 오늘 슬라이드 제목이 어플리케이션 스스로를 보호하다인데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가트너가 RASP를 정의하면서 매버릭 리서치에 썼던 용어입니다. 가트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top protecting your app. 당신의 어플리케이션 보호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It's time for app to protect themselves. 지금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할 때입니다. RASP는 가트너가 2014년 정의한 용어입니다. 물론 그 전에 RASP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트너가 이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RASP, Runtime Application Self-Protection이라고 정의했고요. 제가 가트너 신봉자는 아니지만 RASP라는 용어는 너무나 잘 맞는 용어 같습니다. 런타임,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RASP는 런타임 기술을 씁니다. 런타임 시,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러닝되는 동안 그리고 자바의 런타임 기술을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셀프 프로텍션, 스스로 보호하게 한다. 이 용어에 RASP 솔루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RASP에 대해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RASP에 대해서, RASP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산스에서 발표한 두 가지 장표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맨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와플을 도입하였지만 공격이 잘 탐지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많은 오탐을 경험하고 있다면
RASP 사용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존에 쓰는 소스코드 진단 툴로 부족하다고 느끼다면 어플리케이션에 자가 방어 기능을 부여하는 RASP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OWASP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WASP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버전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OWASP 2017은 RC2, 그러니까 Release Candidate 2 버전이고요. OWASP 2017 오피셜 버전을 OWASP가 발표하기 전에 RC1, 그러니까 첫 번째 캔디데이트와 RC2, 두 번째 캔디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OWASP RC2고요. OWASP RC1 내용을 살펴보면 OWASP RC1의 A7, 일곱 번째 항목에 Insufficient Attack Prote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많은 기업체가 알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니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도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당신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WAF, RASP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RASP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베스트 프랙티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OWASP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한 게 사전적인 방법이 있고 사후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트너가 데브세곱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넘어선 데브세곱스 관점에서 만든 장표에 보면 세 가지 솔루션을 데브세곱스에 연결짓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솔루션이 있겠지만 굳이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연결짓는 것은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소스 코드와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프랑 넥스트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세 가지 솔루션이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연관이 되고 굉장히 타이틀리하게 커플드 돼서 움직이는 솔루션입니다. 대부 쪽에 보시면 SAST,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이 솔루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큐어 코딩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DAST, 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솔루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점 점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RASP, Runtime Application Self Protection 솔루션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솔루션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베스트 프랙티스는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소스코드 단계에서 안전한지 점검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취약점은 없는지 체크해라. 그리고 운영되는 동안에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면 탐지하고 차단하라. 이것이 현재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더는 포레스터 웨이브가 RASP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현재 시장에 있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RASP라는 용어를 가트너가 정의했지만 가트너는 RASP에 대한 매직 쿼더런트는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터 웨이브에 보면 맨 우측에 프레버티라는 업체가 보일 텐데요. 프레버티가 RASP 업체 중에 시장 리더였고 프레버티를 인퍼바가 인수해서 현재는 인퍼바 프로덕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보시듯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보안과 관련된 영역에서 인퍼바는 제일 우측 상단에 리더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와프 부분은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자료는 2019년 자료고 2020년 가트너 매직 쿼더런트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부문에서 인퍼바가 7년 연속으로 리더로 포지셔닝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드실 건데요. RASP가 와프랑 경쟁하는 거 아니야? 와프랑 경쟁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솔루션인데 그럼 와프랑 경쟁일 텐데 왜 인퍼바가 RASP를 인수했지? 그 이유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바 RASP 구조인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고객분들 만나서 미팅을 하면 고객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꽤 많은 내용이 좀 복잡한 구성도를 가지고 와봐. 왜 이렇게 너희는 구성도가 없어? 인퍼브 RASP 이게 다야? 너희 잘한다며? 근데 사실 인퍼브 RASP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와프에,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 RASP 플러그인을 깔고요. 깔면 와스에 자가 방어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와스는 자가 방어 기능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정상적인 트래픽은 흘려보낼 거고요.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있으면 탐지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BCI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먼테이션입니다. 용어는 생소하셔도 이 기술이 뭔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니퍼나 앱다이나믹스나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APM,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업체들이 쓰는 기술이 BCI입니다. 소스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자바가 구동, 그러니까 런타임이 구동될 때 바이트 코드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입력문의 앞단과 출력문의 앞단에서 입력되는 시간을 재고 출력되는 시간을 재서 그 시간의 갭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하는 게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RASP는 바이트 코드상의 취약한 부분을 프로그램 포인팅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포인팅한 부분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비교해서 이거는 잘못된 입력이네, 이거는 인젝션이네 하는 거를 탐지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RASP 구성 환경에 대한 도표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오케이, 좀 이해했어. 그러면 RASP 구성 환경을 고객분들이 저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점을 찍는 순간, 그러니까 저희는 RASP를 어플리케이션의 시큐리티 패치라고 하는데, 기존의 시큐리티 패치가 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시큐리티 패치가 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시큐리티 패치가 된 어플리케이션은 그 후부터 자가 방어 기능을 가집니다. 어떤 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RASP와 와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RASP나 와프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제가 만든 장표는 아니고요. 산스 연구소에서 RASP를 실제로 가져다가, 그리고 와프도 실제로 가져다가 서로 비교 테스트한 결과표를 냈는데요. 그 결과표 중에서 복잡한 내용은 빼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장표입니다. RASP와 와프를 비교하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 제가 RASP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RASP의 좋은 점만 발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SP는 정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이 어느 지점에 들어왔고 어떤 지점이 취약해서 공격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부분인데요.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일 오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프 도입을 꺼리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는 트래픽이 40G가 넘는데 우리 40G의 트래픽을 감당하는 와프를 설치했다가 이 와프가 죽으면 우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죽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RASP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죽지 않는 한 RASP도 죽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살아있는 동안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디로 가든 같이 따라갑니다. 클라우드로 가든 A 데이터 센터에 있던 B 데이터 센터에 있던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어플리케이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탐지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입되는 트래픽 외에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하는 모든 트래픽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RASP는 이렇습니다.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제가 최대한 발표의 객관성을 유지하느라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RASP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RASP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합니다. 소스 코드를 변경하거나 내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스트, 와프 등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에 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먼테이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어플리케이션과 생명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데브옵스, 그러니까 자동화 구현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퍼바 RASP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인데 RASP는 인퍼바만 있는 게 아닙니다. RASP는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모든 업체들이 RASP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특정 업체는 자기네들 RASP 솔루션을 시큐리티 패치,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텍터,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다양한 용어로 부르기는 하지만 자기네 기술이 RASP 기술이라는 건 다 동의합니다. RASP 기술을 쓰는데 제가 앞부분에 장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누가 시장의 리더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봐. 그러면 인퍼바는 제공해드리는 게 앞부분에 오셨던 포레스터 웨이브고요. 사실은 RASP가 다 동일한 기술을 쓰기 때문에 방화벽이 모두 다 동일한 기술을 써서 탐지를 하지만 누가 더 잘 탐지하고 누가 성능 저하 없이 탐지하느냐가 방화벽의 퍼포먼스를 제어하듯이 RASP도 오케이. RASP 모든 제품은 동일한 기술을 써. 근데 인퍼바의 장점이 뭐야? 인퍼바가 쓰는 장점은 잘 탐지한다는 것입니다. 인퍼바가 포레스터 웨이브나 많은 시장 조사 업체들이 인퍼바 제품이 시장 선도 업체네, 레퍼런스도 가장 많네, 굉장히 잘 탐지하네, 우리도 써봐야지 하는 이유는 타 솔루션 대비 특화된, 그러니까 저희는 랭색이라고 부르는 랭귀지 시어레틱 시큐리티 기술을 이용해서 버너러빌러티,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탐지하기 때문입니다. 인퍼바 케이스 스터디 자료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시작되는 주간에 처음 4시간 동안 쇼핑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지연 없이 인퍼바 RASP는 10,000개 가까운 공격을 차단하였다. 북미에 있는 탑5 리테일러의 CEO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왼쪽에서 보시지만 인퍼바 RASP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느려지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중지되거나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플리케이션과 동작하면서 10,000개 가까운 공격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많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라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실 텐데요. 그 주간에 그 탑5 북미 리테일러 서비스를 RASP, 인퍼바 RASP가 보호했습니다. RASP는 어떤 걸 탐지하느냐? 지금 보시는 항목의 대부분의 항목을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나열되지 않은 게 있지만 지금은 카테고리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대로제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넘버를 붙이면, 그러니까 스트러츠처럼 나중에 네임이 생기면 그거를 저희가 스트러츠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인젝션이나 이런 커다란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웹 공격에 대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아키텍처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는데 아까보다 조금 복잡한데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른쪽 때문입니다. RASP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공격 탐지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돼서 어플리케이션의 행동들을 모니터링하고요.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스플렁크라든지 큐레이더, 아크사이트, 그다음에 엘라스틱 등의 SIEM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OWASP 2017로 다시 돌아와서요. 2017 RC2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OWASP 2017 A10 항목이 Insufficient Logging and Monitoring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깅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근데 이거를 RASP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RASP 로깅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공격이 들어왔고 어떤 포인트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그 정보까지도 보여줍니다. 이 정보는 다시 개발자에게 넘어가서 개발자가 향후 새로운 릴리즈를 내놓을 때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vSecOps, SSDLC, 요게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RASP는 시큐리티 패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시큐리티 패치가 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는 RASP 플러그인을 새로 설치해야 됐지만 신규로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배포 단계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배포를 하면 별도로 다시 설치하거나 배포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퍼바 RASP 및 API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오픈 API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자체 보안 가이드 문서입니다. 금융보안원은 오픈 API를 이용하는 기관을 이용자 영역, 이용기관 영역, 운영기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자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하면 좋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용기관 영역과 운영기관 영역의 보안 가이드의 핵심은 이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야말로 RASP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API 보안 솔루션들은 RASP를 통해서 API 보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게이트웨이 방식도 있고 API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도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방식은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사실은 게이트웨이 방식이고요. 아시겠지만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API 보안 솔루션들은 API에 특화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API 보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러링을 통해서 API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탐지 기능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솔루션에 가깝고요. 근데 인퍼바 RASP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력값과 출력값을 보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API가 됐던 일반적인 정상적인 트래픽이 됐던 모두 관제가 가능하고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즉시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OWASP가 OWASP 탑10 외에 API 탑10을 발표를 하는데요. 인퍼바 RASP는 OWASP API 탑10에 대해서도 대부분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API 공격은 대부분 권한을 탈취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API 권한을 탈취해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들이 이거를 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RASP 같은 경우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랭색이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정상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의 행위가 비정상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거를 탐지하고 차단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장시간 들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도 드리고 가능하면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픈 API 리스크 가시화 및 위협 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NCQ어의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젠다는요, 크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웹 2.0 매시업과 API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API 디지털 혁신의 조력자. 세 번째로 API 보안 위협의 증가. 네 번째로 실제 공격 사례와 인비전 AAMP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어젠다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웹 2.0 매시업 API로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인데요. 웹 2.0 매시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얘기인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이런 용어들이 크게 와닿지를 않고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용어 자체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오히려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지고 개념 자체가 오히려 더 익숙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시업은 원래 웹으로 제공되는 정보랑 서비스를 융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이 개념 자체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인터넷 환경이랑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계를 다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API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구글맵을 시초로 많은 앱들이 영향을 받고 또는 구글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위치 기반 서비스 앱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API는 디지털 혁신의 조력자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에 꾸준히 변화가 있어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딱히 그분의 거리나 위치, 시간적인 제약과는 크게 상관없이 그분의 메일 주소라든지 SNS 계정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인 소통이 돼도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많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지만 요즘에는 냉장고와 스마트 TV, 태블릿, 하다못해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인터넷이 다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비즈니스 영역이 많은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API는 매개체이자 연결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대세이자 방향성으로서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모바일 데이터가 급증하고 온라인 참여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유명 마케팅 회사죠. 가트너에서는 이를 힘의 결합, 넥서스 오브 포시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P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API의 보안 위협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2024년까지 API 시장이 연평균 32.9%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 이력과 함께 보안 위협도 함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I 서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협력사와 연결된 플랫폼들, 그다음에 외부 사용자들, 그리고 내부 API 망들을 연동하는데 수많은 API와 수많은 서비스와 수많은 사용자와 수많은 단말기들이 서로 한데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API는 어차피 암호화된 통신이고 인증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네,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이라서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오류가 발생을 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런 비가시성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해커들이 새로운 공격 방법을 모색해서 API를 공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로 설정한 스마트 시티인데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거나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 혼잡도 분석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교통 신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미 지방 지자체들을 통해서 일부 적용이 된 도시들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한데 묶어서 이게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하나의 서비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 가운데에는 필수적으로 API가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플랫폼을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스마트 시티,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스마트 시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API 서비스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보안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은 체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체인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연동된 서비스들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시도하면 우리가 사는 스마트 시티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API 서비스들로 이렇게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갑자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의 불편, 불결, 혼란, 크게는 혼돈과 공포, 이런 카오스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사고인데요. 여수시에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시의 버스 정류장 안내판 서비스에 한 40여 분간 음란 동영상이 재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서비스를 BIS 버스 정보 시스템과 함께 17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 API 서비스가 해킹을 당해서 여수시가 원하지 않았던 음란 동영상이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영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 이거 그냥 뭐 해커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심각한 쪽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 사고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빚어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PI 보안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작년 2019년에 국내에도 다양한 API 공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정부 주도하에 박차를 더 가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 수많은 핀테크 업체와 금융권의 기업들이 오픈뱅킹 API에 연동돼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세계적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OWSP의 API 시큐리티 탑 10이라는 항목도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이 항목은 해마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OWASP 탑 10 API 보안 위협을 보시면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일반 보안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일반 보안 기준에 이미 있는 위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PI에도 이와 동일한, 기존에 있었던 보안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는 시장에 훌륭한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안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지만, 정작 API를 기존의 보안 항목과 맞춰서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은 시장에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API는 언제 어디서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격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브리티시 에어라인, 영국 항공이죠. 영국 항공은 API 해킹을 통해서 50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도난당했습니다. 이거 GDPR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고요. ICO라고 하는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로부터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29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ICO는 해당 사고가 영국 항공의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가트너에서는 API 환경에서는 기존의 솔루션이 보안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실제 공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퍼 세이빙 뱅크라는 미국의 신생 소형 은행이고요. 이 API는 데이터 도난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페퍼 인베스트라는 API를 이용해서 해커가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공격의 사례는 수법이 API의 규칙을 분석해서 임의의 어카운트 계정 넘버를 대입하는 수법으로 무작위로 입력을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 정보값을 회신받았습니다. 이걸로 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다음 사례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세계 7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1만 개 이상의 점포를 둔 메이저 피자 브랜드입니다. 이 피자 브랜드 도미노 피자의 API 공격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API 다중 조작 방식으로 결제 아이디를 랜덤으로 조작을 해서
잘못된 결제 주문권에 그 조작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 주문에 성공을 해서 임의의 주문 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피자 배달이 실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미국 우정청이죠. USPS. 이 미국 우정청과 그 다음에 미국의 통신회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API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절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연결된 API에 API 변조를 시도를 해가지고 임의의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그 고객 목록을 훑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절도 사례도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뭐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었고요. 진짜 문제는 이런 단순한 공격의 대책이 마땅히 없었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설명한 업체들이 보안 솔루션이 미비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API에 맞는, API 공격에 맞는 보안 솔루션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대표합니다. API 서비스를 설계할 때 그 회사의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업의 사업 목적과 그에 맞는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단말기, 서비스, 사용자 간의 연관관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는 현실의 업무 처리 방식이랑 매우 비슷한데요. 이 API 데이터 요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정보화하면 이 설정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를 감지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이상 징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어떻게 찾는지 보시겠습니다. 인비전사는 이러한 API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AAMP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AAMP는 API Anomaly Management Protec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이고요. 인비전의 AAMP는 API 구성 요소들의 복잡한 연관관계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어, 여기서 자연어는 영어를 말합니다. 자연어로 학습하고 탐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하기 힘든 컴퓨터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영어로 제품 로직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탐지를 했을 때 그 영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기계어나 이런 컴퓨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고 설명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API의 구조와 그 다음에 관계를 영어로 표현하고 데이터의 이동을 영어로 저장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계층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을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간의 계층에 상관없이 서로 간의 종속성을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알고리즘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나중에 분석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AAMP의 실제 구축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NTT 도코모는 일본 최대 모바일 사업자고요. 현재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7천만 명 이상이고 일본 이동통신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가 AAMP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고요. 2019년 1월에 NTT 도코모와 연결된 그 B2B API들을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AAMP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즉, 서드 파티에 연결되는 API들의 보안성을 NTT 도코모 입장에서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NTT 도코모의 API와 연결되는 API들의 그 보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AAMP를 사용했고요. 그 결과로 API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그 숨겨진 API 기능들을 찾아서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도스 공격이나 데이터 도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NTT 도코모가 해결하고자 했던 페인 포인트는 그 자사 API와 연결된 파트너 API들의 보안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AAMP를 도입을 해서 API의 가시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API들의 효율, 성과 지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루마니아랑 헝가리의 대형 은행입니다. 라이파이젠 은행이고요. 현재도 AAMP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지불 서비스 지침 PSD2 규정과 그다음에 GDPR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API 서비스도 높은 수준의 API 보안을 베이스로 높은 수준의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NTT 도코모처럼 이 소규모 업체와의 API 조인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서드 파티 업체의 그 API들의 이런 보안 불확실성에 대한 가시성, 즉 눈으로 보고 싶은 그 API 서비스들을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NTT 도코모와 마찬가지로 라이파이젠 은행도 그 AAMP를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PI 리스크 가시화 및 위협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듣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안에 관련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시간 내에 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레시피 제품과 API 트래픽 가시성과 보안에 대한 제품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또는 데모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시는 컨택 포인트로 좀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레스 웹비나 이후로 저희가 DB 보안에 관련된 웹비나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DB 보안에 관련된 웹비나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웹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